2021년 4월 13일 일본에서 날라온 날벼락 같은 소식. 安全性を確保し、政府を挙げて風評対策を徹底することを前提に海洋放出が現実的と判断し、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 쌓인 130만 톤의 방사능 오염수를 약 30년에 걸쳐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전혀恥知らずでモラルがわからない。私は自分の家庭のゴミを海に捨てるなんて子や孫たちに大人は言ってるかと。許しがたいよ。恥ずかしいよ。 논밭이 풍성한 지역의 모습과 되게 비슷해요. 아름답죠. 만약에 저희처럼 방호복이나 방호 장비를 갖지 않고 현장에 들어갈 경우에는 자신의 생명이 위협당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지옥이 있다면 이런 곳이 아닐까? 이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일본이 예고했던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방사성 물질이 다량 함유된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절대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한편 오염수를 정화해 방사성 핵종을 충분히 걸러낸다면 바다에 내보내도 피해가 크지 않을 거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저 알프스라는 장비를 만들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방사능이 끊임없이 후쿠시마 앞바다로 계속 흘러갔고 우리나라까지 해역으로 왔었고요. 근데 측정이 안 된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계속 측정하고 있거든요. 추후에 암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또 유전적인 영향을 끼쳐서 자손에게도 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번 오염되면 돌이킬 수 없는 바다. 우리의 생명수이자 또 다른 삶의 터전이기에 쉽게 양보할 수 없는데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지 과학적인 시각에서 팩트를 기반으로 심층 분석해본다. (2021년 3월 11일) 일본은 거대한 재앙과 마주했다.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규모 9.0의 대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일본 지진 관측사상 140년 만에 최대 규모로 기록된 대지진으로 당시 40만 채 이상의 건축물이 무너졌고 10,000명 이상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비극은 시작에 불과했다. 대지진은 일본 내 해역의 해저 지각에 큰 변동을 일으키며 거대한 쓰나미를 만들어냈고 이 거대한 쓰나미는 대지진 발생 약 1시간 반 후 동일본 지역 일대를 덮치기 시작했는데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지진이 발생한 인근 지역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행히 쓰나미가 덮치기 전 이미 후쿠시마 원전의 전원은 지진을 감지해 자동으로 셧다운되었고 핵연료봉 냉각을 위한 비상 전력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1時間半後ぐらい後に津波がドンと来て、でその緊急用電源、これはディーゼル発電機だったんですが、それが一番低いところに置いてあったんですね、海側に。でそれで海の水が全部かぶって、
それでその緊急用電源がダウンしたと。それで全ての電源がなくなった。大きな津波が迫っています。まもなく捉えました。大きな津波が2波3波に分けて迫っているのが確認できます。 지진이 일어난 지 약 90분 만에 높이 15m에 달하는 거대한 쓰나미가 원전을 덮치면서 침수가 시작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전의 비상전력 시스템마저 모두 마비됐다. 전원 공급이 막히자 원전의 냉각 시스템은 그대로 먹통이 되었고 원자로가 지나치게 과열되기 시작했는데 급기야 내부 온도가 1200도씨까지 치솟으면서 걷잡을 수 없는 대재앙의 씨앗이 되었다. 스테이션 블랙아웃, 즉 원자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다. (2011년 3월 1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폭발했다. 고온의 온도를 버티지 못해 원자로의 노심이 녹아내리는 멜트다운 현상이 일어났고 결국 수소 폭발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3호기가) 폭발했을 때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새나가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역할을 하는 경남 용기가 최초로 파괴됐다. 이후 4호기 수소 폭발과 함께 4호기 폐연료봉 냉각보관 수조 화재까지 발생했고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기체가 대량으로 유출되고 말았다.そういう地震、特に津波が来ることを全く想定しないで、その非常に低いところに電源を置いてた。でこれは今裁判の中でもですね、そういう高い津波が来る可能性が事故の前に、その予測として、そういうことが言われてたにもかかわらず東電が、そんなことはそう簡単に来ないだろうと言って無視して、対策を練ってなかった、そういう意味では人災です。つまり人間の判断、あるいは今回の場合でいうと東電の判断が誤っていたことが原因で起きた人災だと私は思っています。 전원 공급이 차단되면서 원자로의 냉각 기능이 멈춰섰을 때 바로 해양수를 투입해 원자로의 온도를 낮췄다면 사고의 피해는 훨씬 줄어들 수 있었던 상황. 하지만 도쿄전력 측은 원전의 영구 손실과 피해를 복구할 때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을 우려해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고 원전이 과열되고 약 30시간이 지나서야 뒤늦게 해양수를 냉각수로 투입했다. 그러나 이미 뜨거워질 대로 뜨거워진 원자로를 지키기엔 역부족이었던 상황. 원전을 운영했던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그 피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던 최악의 원전 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그렇게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같이 국제 원전 사고 등급상 최고 단계인 레벨 7에 도달하는 심각한 수준의 사고로 역사에 기록됐다. 이로 인해 후쿠시마현 전역은 물론 후쿠시마 원전에서 약 250km 거리에 이르는 도쿄에까지 방사능 수치가 평소의 20배 이상 급격히 상승했고 재앙의 진원지였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반경 30km 이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강제 피난을 가야만 했다. 3年4年ってなってたら俺はもう帰んねどうとかもううち壊すどうとかって結果的にみんなもう帰ってもいいって言われる頃にはうち壊してなかったから俺はもう郡山に家建てたとかいわきに家建てちゃったとかって言ってみんなここ壊しちゃって結局はもう帰ってこんで誰も
残された方は残された方でその不安とそういう放射能汚染に対する不安との戦いですし、我々は離れたことによって逆にその空き巣が入ってないかとか、あとはその放射能汚染が原発から近いので住める状況になるのかとか、そういう不安がありました。 사람이 살 수 없어 버려진 땅. 언제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데 사고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워지지 않는 방사능 공포. 이와 같은 비극은 또 다른 재앙의 씨앗으로 잉태되고 있다. 발전소 부지 내에 보관 중이던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발표하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2021년 4월 13일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1km 떨어진 앞바다에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밝히자 곧바로 항의에 나선 것인데 바다에 방류될 경우 우리나라에 어떤 막대한 피해를 입힐지 모르는 방사능 오염수. 과연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후쿠시마 원자로 건물 내부엔 폭발 당시 녹아내린 핵연료가 제거되지 못한 채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핵연료는 고열을 발생시키는데 이를 바로 식혀주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양의 방사능 물질을 내뿜게 된다. 결국 일본은 남은 핵연료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사고 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일 100톤 이상의 바닷물을 냉각수로 투입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쓰인 냉각수는 각종 방사능 물질에 노출돼 오염된 물이라는 것이다. 원자로 내부에 흘러드는 지하수와 빗물까지 더하면 하루에만 최대 18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핵연료 잔재를 제거하는 폐로 작업이 끝나지 않는 이상 오염수는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모인 오염수의 양이 2022년 5월 기준 약 130만 톤. 이는 올림픽 경기용 수영장 500개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일본 측은 오염수의 양이 갈수록 막대하게 늘어나 더 이상 보관할 수 없으며 폐로 작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오염수 처분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 상반기에 더 이상 오염수를 저장할 곳이 없다고 일본 정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저 터널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해저 터널을 통해서 내년도 6월 이후에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중입니다. 사실 일본 정부도 2011년 11월부터 방사능 오염수 관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다각적으로 고민해왔다. 그리고 2018년 8월 오염수를 해결할 수 있는 5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바로 오염수를 정화해 바다에 버리는 해양 방류, 오염수를 모두 끓여서 수증기를 만들어 버리는 수증기 방출, 그리고 물 전기 분해를 통해 산소와 수소로 분리시키는 수소 방출, 지하에 공간을 만들어서 저장하는 지하 매설, 지하 2,500m 이하의 깊은 땅 속에 오염수를 직접 주입하는 지층 주입 방식이다. 이 방법들 중 최종적으로 논의된 2가지 방법이 바로 해양 방류와 대기 방출이었는데 결국 해양 방류를 선택됐다. 대기 방출의 경우 온실가스가 다량 배출되는 데다 해양 방류에 비해 고비용이 소요되지만 해양으로 방류하게 되면 바닷물을 통해 희석시킬 수 있고 오염수가 확산되는 상황을 보다 정확히 예측,
감시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선정의 중요한 이유가 됐다. 결국 지난 4월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위한 첫 단추를 꿰기 시작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연안에서 1km 떨어진 바다의 수심 13m 지점에 해저 터널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공사가 마무리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9개월. 빠르면 2023년 초부터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 측은 방사능 오염수를 다액종 제거 설비인 알프스를 통해 한 차례 정화한 후 물에 희석시켜 방류할 예정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방사능 물질을 걸러내는 처리 과정을 거치면 삼중수소 농도를 일본 정부 기준의 40분의 1 이하로 낮출 수 있고 세계보건기구 식수 기준의 7분의 1 수준으로 삼중수소 농도를 유지할 수 있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日々発生する汚染水については、セシウム吸着装置またそのALPSという、トリチウム以外の各種をおおむね除去できる装置を使ってですが処理してその処理した水については、タンクで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の構内に保管しているという状況でございます。またそして地下水、雨水が入らないようにですが特に地下水については地下に氷の壁を作ったりまた地下水を建物に近づく手前で汲み上げたりすることによりまして地下水が建物に入ることを防ぐ対策。 방사능이란 어떤 물질 속의 불안정한 핵의 붕괴로 인해 전자기파나 입자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물질의 성질을 말한다. 여기서 방출되는 입자나 전자기파를 방사선이라 얘기하고 방사능을 가지는 물질은 방사성 물질이라고 한다. 방사능은 어떤 물질이 방사선을 내는 성질을 띄었다. 그걸 이제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방사선은 이제 거기서 나온 방사선을 얘기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물질 자체가 방사선을 내면 방사능을 띠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먹으면 실제로 우리 몸이 피폭되는 건 방사능을 피폭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온 방사선의 피폭이 되는 것이죠. 이 방사능이 우리 체내에 들어왔거나 아니면 우리 몸에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받는 그 에너지 양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거 보통 밀리시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밀리시버트가 보통 한 우리 사람이 이제 죽는 정도가 되려 그러면 한 5,000mSv 정도가 돼야 사람이 반치사량이라 절반이 죽게 되고요. 그 대신 이제 아무런 증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암 발병 확률이 올라갈 수 있는 농도는 어느 정도냐면 100mSv입니다. 방사선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흙이나 암석 등 지구의 모든 물질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난 자연 방사선. 또 하나는 원자력 발전소나 전자제품 그리고 X선 촬영기 등 우리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인공 방사선인데 두 가지 모두 5,000mSv 이상의 농도로 높아질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연 방사선의 경우 그 수치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지만 인공 방사선의 경우 일정 농도 이상 생명체에 직접 노출될 경우 단기적으로 DNA 세포를 파괴하는 등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배출되는 방사능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만 약 60여 가지. 그 중에서도 트리튬, 즉 삼중수소와 스토론튬 90, 요오두 129, 세슘 137, 탄소 14 등 고위험 방사성 물질에 대한 우려가 큰데 이 중에서도 요오두 129는 반감기, 즉 방사성 물질의 양이 처음에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1,500만 년이고 세슘과 스토론튬은 가동되고 있는 원자로의 배수에선 잘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걱정인 것은 트리튬, 즉 삼중수소와 탄소 14의 경우 알프스로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방사능 물질이 없는 깨끗한 물이 아니라 방사성 물질이 그대로 잔류하고 삼중수소와 탄소 14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제거되지 않는 상태에 굉장히 안전하지 못한 상태인데 그것을 방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도 알프스만으로는 삼중수소와 탄소 14를 전부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삼중수소의 경우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나라는 모두 똑같이 방출하고 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국제원자력기구 지침에 따라 삼중수소 배출 농도 기준치를 정한 후 이에 맞춰 바다에 냉각수를 방류하고 있다. 각 나라의 삼중수소의 배출 기준을 살펴보면 미국이 리터당 37,100베크렐, 일본이 6만, 우리나라는 4만 베크렐인데 이에 따라 한국은 매년 200조 베크렐, 미국은 1,720조 베크렐 상당의 삼중수소를 바다로 내보내고 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폭발 사고 이전엔 연간 370조 베크렐 수준이었는데 사고 이후 원전 가동 자체를 대폭 줄이면서 110조 베크렐로 낮춘 상태이고 후쿠시마 원전에 저장 중인 오염수에는 860조 베크렐 상당의 삼중수소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를 일본 기준치의 40분의 1, 1,500베크렐까지 희석해 매년 22조 베크렐을 수십 년에 걸쳐 방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측의 주장대로 삼중수소를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농도보다 낮게 희석시켜 방류하는 것이라면 안전하다고 믿어도 되는 걸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방사능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 즉 알프스를 통해 정화할 거라 자신 있게 말하지만 사실 쉽게 믿을 수 없다. 지난 2019년 도쿄전력이 정화 작업을 마쳤다는 방사능 처리수의 70%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다는 것이 한 차례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쿄전력은 알프스 필터의 문제라고 해명하며 이를 업그레이드하고 교환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인 2021년 9월 알프스 필터 25곳 중 24곳이 파손되는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 도쿄전력은 파손된 사실을 알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손을 확인했는데 며칠 후 추가 조사에서 5곳의 알프스 필터 파손 부위를 새롭게 발견했다. 다핵종 제거 설비에서 필터 파손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은 오염수 정화 설비인 다핵종 제거 설비에 배기 필터 5곳의 파손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최근 24곳에서 배기 필터 파손이 발견된 뒤 추가 조사를 벌여 새로운 파손 부위와 이로 인한 오염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일본 당국이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피해 예상치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한 예로 도쿄전력과 스쿠바대 조사팀이 조사한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의 오염수 농도가 약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쿄전력은 원전 주변 바다 전체 오염도를 일정하게 평가한 게 아니라 특정 폐수로 주변 수질만 검사해서 지표에 큰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결국 폐수로가 아닌 곳에서 오염수가 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사고 후 9년이 넘은 2020년 8월에야 알프스로 제거할 수 없는 탄소 14가 오염수에 잔류한다고 시인하기도 했는데 결국 현재로선 일본 정부가 공개하는 데이터를 신뢰하기 힘들다. この事実が積極的に公表されていなかったことは
福島県民はもとより国民全体の期待を裏切るものである。二次処理をすれば下げられるのかどうかという検証がまだ行われていません。検討されなければいけない課題がたくさんあります。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된 다양한 조사와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국제환경단체를 찾았다. 2019년 후쿠시마에서 한 달간 머물며 현장 조사에 참여했던 장마리 캠페이너. 그녀는 여전히 그날의 그리고 그곳의 기억이 생생하다고 전한다. 지옥이 있다면 이런 곳이 아닐까? 이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그 우리나라랑 정말 비슷한 풍광이에요. 후쿠시마가 정말 아름다운 지역이고 70% 이상이 그 농산물로 그 지역 경제가 돌아갈 만큼 지역의 어떤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지금 거기에 출입을 못하는 곳이고 만약에 저희처럼 방호복이나 방호 장비를 갖지 않고 현장에 들어갈 경우에는 자신의 생명이 위협당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죽일 수 있는 환경인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이런 곳 말고 지옥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행운의 섬이란 뜻의 후쿠시마는 이제 더 이상 행운을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되었다. 피폭의 위험을 피해 모두가 떠나야 했던 재앙의 땅이 된 후쿠시마. 후쿠시마 원전에서 약 25km 떨어진 나미에 지역은 1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마을 곳곳에 폐허가 자리에 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귀화 곤란 구역으로 남아있다. 초르노빌처럼 돔을 씌웠다든지 일반 환경과 분리된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그 숲에 있던 방사성 물질들이 그 기후 영향에 따라서 옮겨 다니는 거예요. 숲은 기본적으로 제어할 수가 없는데 후쿠시마는 70% 이상이 숲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비가 내리면 그 높이에 있던 굉장히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들이 비를 타고 다시 민가로 내려와요. 그러면 제염 작업을 한 민가도 다시 재오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람이 심하게 불고 태풍이 오면 그 세슘이나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처럼 무거워서 스스로는 이동 방법을 찾지 못하지만 미세 입자들과 같이 흡착을 해서 옮겨 다니거든요. 그걸 호흡했을 경우에는 내부 피폭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의 우려 속에서 오염수 방류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일본 정부. 장마리 캠페이너는 원전 부지 안에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기 전까지 오염수는 앞으로도 길게는 수십 년간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후쿠시마 원전을 폐로해서 2050년 정도까지 사고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겠다. 그게 일본 정부의 계획이에요. 부지를 정상화한다는 것은 그 폐기물을 다 밖으로 내보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원자로는 차치하고 주변에 있는 자갈이나 풀잎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 양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꺼내서 보관할 장소가 일본 영토 내에 없어요. 폐로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염수는 원전이 문 닫기 전까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100년 뒤에 폐로가 된다고 하면 그 100년 동안 그 오염수는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년의 기간 동안 우리 바다가 그렇게 오염이 된다고 생각했을 땐 어떤 방식으로든 생태계에 방사성 물질이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반감기가 긴 방사성 물질들은 길게는 수만 년까지 방사능을 방출하게 되고 이로 인해 후쿠시마 주변 해역은 물론 한국의 수산업계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가 전 세계 해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지금. 전 세계 환경단체들은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캠페인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인데 아무리 정화 처리를 한다고 해도 모든 방사성 물질들이 사라지는 게 아닌 만큼 오염수를 최대한 오래 저장하면서 계속 처리하고 정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 지난 1월 아사히 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반대한다고 답했는데 특히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장서서 반대해왔다. 漁業者の理解なしには絶対に海に流さないって、こういうことがちゃんと確約してて、これを発揮するってことは一国の総理大臣がやるべきことでないでした。 중국의 경우도 일본 정부가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일본의 결정이 국제안전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지지하는 입장이고 국제원자력기구 역시 일본의 해양 방류에 대해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언급하며 빠른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러시아, 타이완, 그리고 오세아니아 16개국이 모여있는 태평양 제도 포럼 등은 우려의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다소 미적지근한 반응이다. 일본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가 우리나라, 대만, 중국, 러시아인데 러시아, 중국, 대만은 각각 다 반대 입장이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태평양에는 남태평양 국가들, 섬국가들은 재정적으로 지금 어렵기 때문에 직접적인 제소를 하기 어려워서 좀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가장 속이 탈 수밖에 없는 건 일본과 바로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 특히 어민들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우리가 그걸 하면은 국민들이 자기들 건강을 위해서도 그 음식을 섭취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그 판다는 자체도 방송에 조금이라도 이게 나쁘다 하면 안 먹잖아요. 근데 이거 뭐 오염수 이거 방역을 하게 되면 누가 먹겠어요? 저 안 먹으면 작업을 조업을 어떻게 합니까? 생계가 걱정이죠. 그렇다면 실제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독일 킬 대학 헤르몰츠 해양연구소는 태평양으로 방류된 세슘 137의 장기 확산 모델 시뮬레이션 논문을 발표했는데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태평양 일대로 멀리 퍼져나가 전 세계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소 1조분의 1로 희석돼 약 200일 만에 제주도에 도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담겼다. 이 연구 결과처럼 단기간에 제주 앞바다까지 오염수가 유입될 가능성은 높은 것일까?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에서 쌓여 있는 그 오염수들을 여기서 이제 만약에 해양으로 방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동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빙 돌아서 서쪽으로 오다가 우리나라 쪽으로 이 쿠로시오에서 분지가 된 커런트가 우리나라 쪽으로 온다면 오염된 물 정도의 그런 안 좋은 정도의 농도가 그대로 오진 않고요. 상당히 희석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면에서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혹은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혹시 오염수에 영향을 받은 그런 어떤 수산물을 섭취할 가능성이 없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미미할 수 있지만 10년, 20년 후 어떤 상황이 닥쳐올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지금. 전문가들은 당면한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한다. 바로 해양 생태계에 방사능이 축적돼 이를 섭취하는 것. 즉, 내부 피폭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해양 방사능 농도를 매년 측정해 오고 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해양 방사능 측정 주기를 앞당기며 더 철저한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2020년 한반도 해역의 평균 세슘 농도는 1kg당 1.38mBq. 방사능 농도 검사가 시작된 이후 세슘 농도는 1에서 2mBq를 유지하고 있다. 방류 시점 이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그 배경준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방류 이전의 농도를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하고 있어야지 방류 이후에 농도 변화가 있다 없다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2개 지점에서 해수 방사능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뭐 빈도수나 아니면 필요하면 정점을 좀 추가해서 그 오염수 방류 이후에 우리 국내 해수에서의 방사능 농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배경 조사를 좀 더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처럼 해양 생태계 파괴, 내부 피폭 등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과학계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연세대, 서울대 공동연구팀은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만 골라내 99.8% 이상 제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방사능 물질들이 소위 그 방사능 독성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반감기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들이 이제 주로 집중했던 것은 요오드라는 것인데 아요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근데 이것이 반감기가 8일에서 길게는 1000만 년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인간에게 갑상선암이라든가 치명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대와 원자력연구원과 같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나노 입자라고 하는 아주 작은 입자를 통해서 거기에 물속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 중에 방사성 요오드만 선택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흡착제를 개발한 것입니다. 바닷물에는 염소, 불소, 브롬과 같은 할로겐 음이온이 다량 녹아 있어 같은 할로겐 음이온인 요오드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어려웠다. 때문에 기존에는 은을 흡착제로 이용해 할로겐 음이온을 침전시켜 방사성 요오드를 제거했지만 이러한 방법은 고비용 문제와 함께 폐기물이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 가운데 연구팀은 백금이 방사성 요오드와 잘 결합하는 성질을 이용해 자성을 띤 철 나노입자 표면에 백금을 코팅해 흡착제를 만든 것인데 무엇보다 요오드와 반응할 수 있는 면적을 최대화하기 위해 흡착제를 나노 크기로 만든 것이 기술적 포인트라 할 수 있다. 저희들이 고안했던 방법은 나노 파티클 예를 들어 구슬처럼 되어 있다면 구슬의 표면만 아주 얇게 백금을 코팅하는 방법을 썼고요. 그 안에는 자성체의 자석의 성질을 가지는 철, 철은 아주 싸죠. 사실은 저가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간을 90% 이상의 공간을 철로 메우게 되고 그 위에 밖에 최외곽에 있는 얇은 청을 백금으로 코팅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주 백금 양이 적게 들어가고 결국은 합착하는 물질은 백금이기 때문에 백금이 요오드를 흡착하게 되고 안에는 저가의 물질을 집어넣게 돼서 결과적으로 아주 값싼 물질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방사성 요오드를 넣은 실험용 액체에 흡착제를 넣었을 때 투명하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번에 개발된 흡착제는 다시 회수해 수백 번 재사용하는 것도 용이해 비용 절감에도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방류되기 전 방사성 요오드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바닷물에서 인체에 꼭 필요한 자연 요오드만을 선택적으로 추출할 수도 있어 의약품, 화학 제품 등 우리 생활에 필요한 요오드 생산 기술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다양하게 산업 제품 중에 화장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약품 등에 요오드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오드를 사실은 바닷물에서 요오드를 흡착을 해서 선택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보수적인 결과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원자력 사고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또 좋은 하나의 과학기술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위치한 한 연구소에서 이주동 센터장을 만났다. 대학 시절 화학공학을 전공한 뒤 20년이 넘는 시간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그는 국내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 기술 실용화에 가장 앞장선 연구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직 우리에겐 생소한 단어인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주로 저온 고압의 심해에서 천연가스와 물이 결합해 형성된 얼음 결정체다. 얼음 속에 메탄과 이산화탄소 등의 가스가 들어있어 불을 붙였을 때 불꽃이 나는 성질을 보여 불타는 얼음이라고도 부른다. 콜라를 냉동실에 얼린 상태로 보게 되면 콜라가 반쯤 언 상태에서 보게 되면
위에 아마 얼음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얼음은 하얀색이고요. 콜라 아래쪽에 그 콜라 색깔은 원래 색깔보다 그 훨씬 더 진해진 것을 아마 충분히 목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물에 포함된 대부분의 오염수들은 얼음이 얼든지 하이드레이트 결정체가 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물속에 포함된 오염물이 배제되는 원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수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21세기 대체 에너지로 자원과 환경 문제 해법의 실마리를 풀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이주동 센터장은 실험실이나 현장에서 특정 성분의 가스를 함유한 하이드레이트를 대량으로 제조해 해수 담수화 또는 방사능 오염수 제거에 활용하는 연구에 매진해왔고 그 결과 지난 2019년 세계 최초로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형성, 분리 원리를 오염수에 응용해 방사성 물질을 비롯한 오염원을 걸러낼 수 있는 제염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일본에서 사용하는 다액종 제거 설비의 처리수 방식은 2차 폐기물 발생을 비롯해 핵종마다 공정을 달리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기술인 것이다. 그리고 최근 이주동 박사는 세미나를 통해 노후된 대형 유조선 내에 가스 하이드레이트 방식을 활용한 제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 비용 절감은 물론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이주동 센터장의 의견이다. 일반적으로 원전에서 발생되는 방사능 오염수는 다액종 제거 설비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안하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즉 얼음 필터 방식은 여러 가지 이온들을 동시에 처리 가능하고요. 그리고 2차 폐기물 발생이 거의 생기지 않는 방법이라서 이러한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노후된 초대형 유조선을 사용을 해서 해양 방류가 임박한 전체 그 방류수를 전부 다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해양 방류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해양 생태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과학적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런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고 더 많은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축적된 그런 방사능 물질들이 전체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해치는 영향들 이것이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축차적으로 3, 40년에 걸쳐서 일본이 방류를 하겠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에 통제 대책과 감독 기능이 우리가 활발하게 움직여져 가지고 그들이 얘기하는 그 원칙을 지킬 수 있어야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피해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수습됐다는 홍보용으로 사실은 이 오염수를 방출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지금 한번 방출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50년, 100년 더 오랫동안 방출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나라 바다는 단 한 번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미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수십 년, 100년 이상 되는 그런 방사성 오염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으면 이건 지속적인 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리고 그래서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우리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 결정을 지금 하는 거고 그 행동을 지금 해야 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대재앙이 또 다른 재앙으로 번져나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일본이 더 이상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지 못하도록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학의 힘을 더해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해양 생태계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들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푸른 바다를 지킬 수 있는 골든 타임은 바로 지금이다.